세계 정세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비롯한 기반 시설, 그리고 키이우와 리비우, 하르키우의 민간 목표까지 가리지 않고 거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어둠 속에 내던져졌지만 그는 그들을 겁주지 못했습니다. 정전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키이우 시민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 피크닉을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난관 앞에서도 그들은 푸틴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들을 꺾지 못했고 업부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러시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겨울을 무기로 쓰려던 그 계산이야말로 전형적인 오만의 교과서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보복은 즉각적이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오만까지, 벨고로드에서 사라토프와 헨겔스까지 볼가강 유역을 따라 그리고 그 아래 크라스노다르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넓은 지대가 서서히 불의 고리에 휘말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순식간에 한기와 암흑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전은 러시아의 사회 서비스 전반을 마비시켰고 국가는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작전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이해하려면 지도 맨 위 러시아 권력의 심장부 모스크바부터 봐야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도 주변에 판치르 체계, S-400 포대 전자전 방어막을 배치해 왔습니다. 모스크바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적어도 발표문 속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한밤중 단 한 번의 작전으로 그 주장 자체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요새라더니 실제로는 광고 문구에 더 가까웠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표적은 모스크바 주위의 전략도시 크라스노자 보드스크였습니다. 이곳은 흔한 교회가 아닙니다. 수도의 산업과 에너지 공급망에서 핵심 교차점입니다. 현지 영상은 변전소가 파괴 공작 또는 드론 공격으로 완전히 초토화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늘 하던 대로 잔해가 떨어졌다는 설명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그 한 문장만 반복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르포프 일대에서 연달아 들려온 폭발음은 이것이 단일 사고가 아니라 모스크바의 에너지 고리를 끊기 위해 조율된 공격이라는 사실을 웅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의 충격을 지방의 파괴와 결합했습니다. 지도를 조금 남쪽으로 내려 우크라이나를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5천 화력발전소가 표적이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은 발전소의 주 터빈 건물 또는 스위치야드가 잔혹할 정도로 정밀 타격당한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텐의 연기는 단순한 정전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전소는 지역 산업 생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드론이 오텐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표적을 핀포인트로 타격했다는 사실은 러시아 방공망이 얼마나 허술하고 구멍투성이인지 보여줍니다. 거창한 선언과 달리 현실의 하늘은 놀랄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사라토프와 엔겔스 주민들은 하늘을 찢는 엔진 소리에 잠에서 깼고 이어 폭발음이 뒤따랐습니다. 사라토프와 펜자의 공항은 즉시 폐쇄됐고 항공편은 중단되었으며 민간 항공 통행을 위한 하늘은 닫혔습니다. 특히 엔겔스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가 있는 곳이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곳 방공 장벽을 뚫고 도시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러시아군의 가장 값비싼 자산조차 더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리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비극적인 연결점 크라스노다르와 아피프스키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비극을 넘어 수치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접근하자 러시아 방공 포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상 증거는 러시아군이 발사한 S-300 미사일이 궤도를 이탈해 아피프스키의 민가를 정면으로 타격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참혹한 모습입니다. 보호해야 할 군대가 보호해야 할 집의 지붕을 폭발로 날려버렸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불길에 휩싸인 집과 속수무책의 민간인이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훈련 부족, 공포, 구식 기술이 결합된 치명적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막겠다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기 국민을 폭격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혼란이 벨고로드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미추린스카야 발전소와 주변 지역이 공격을 받는 동안 방공은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후방 혈관에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예이스크입니다. 아조프의 연안의 이 도시는 전략 공군 기지와 군항을 보유한 곳으로 러시아 남부 전선을 먹여 살리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이곳 공격의 효율은 나스톨까 노골적이어서 지역 소식통과 유출 보고서는 민간인과 군인력, 공군 기지 주거지까지 포함해 정확히 8만 명이 불과 몇 초 만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다고 확인했습니다. 8만 명입니다. 유럽의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꺼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이스크 변전소 파괴는 민간 생활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기지의 레이더 체계, 연료 펌프, 탄약 적재 크레인까지 마비시켰습니다. 모스크바를 지키겠다고 뒤로 물러선 러시아 국가 근위대는 정작 후문인 예이스크를 거의 무방비로 남겨둔 셈이었습니다. 지키겠다는 곳은 많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격의 물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지도를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대 위에 펼쳐놓듯 올려두고 가장 약한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점령지 멜리토폴에서 하늘을 레이저처럼 가르는 수직의 빗줄기는 러시아 점령군의 전력을 공급하던 330kV 주 송전선이 끊겼다는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이 연쇄 공격은 러시아의 홈프런트에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향은 전장 패배보다 깊게 파고들어 집단 무의식에까지 닿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효과는 국가적 공포와 안보 실패입니다. 러시아 공격 속에서도 키 EU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가 6천 가구의 난방을 복구하는 동안 푸틴은 자기 수도 바로 옆에서 번지는 불조차 끄지 못했습니다. 그 무능은 러시아 국민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크라스노달에서 자기 군대에 맞은 그 집은 러시아 민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푸틴의 거래는 이랬습니다. 나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지만 아피프스케의 영상은 그 거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이제 묻습니다. 나를 죽일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인가? 아니면 공항에 빠진 우리 S-300인가? 방공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은 대피소로 뛰어갑니다. 더 이상 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보호자라고 불리던 자기 편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체제가 끝나기 시작하는 징후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산업과 에너지 체계의 실명입니다. 러시아는 겨울에 영하 20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기후에서 정전은 단순히 어두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결 명령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중앙 난방 순환 펌프가 멈추고 배관 속 뜨거운 물의 흐름이 끊깁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물은 얼어 팽창하며 배관을 안쪽에서부터 터뜨립니다.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 내륙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방치 때문입니다. 이르쿠츠크에서는 혹한으로 변압기가 폭발하고 사람들이 집안에서 얼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코미 공화국에서는 노후화로 송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이 자연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예이스크나 모스크바 교회에서 터진 배관을 수리하는 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벽 속 배관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러시아 경제에는 수십억 루블 규모의 예측 불가능한 전쟁 배상이 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까지 벌주고 있습니다. 푸틴이 만든 무의미한 전쟁의 계산서가 이제 자국민의 난방관 속에서 고스란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총 화력발전소 타격은 모스크바 남부 산업벨트를 마비시켰습니다.
발전소는 집만 덮이는 곳이 아닙니다. 철강, 부품,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발전소가 맞으면 용광로가 식고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여기에 벨고로드의 미추린스카야 타격까지 겹치면 러시아 군수 물류의 에너지 색전이 생깁니다. 현대공장, CNC 설비, 생산 라인은 고품질 전력을 끊김없이 요구합니다. 전압이 한 번만 급락해도 정밀 제조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겨울의 정전은 공장 난방까지 꺼트립니다. 세 번째 효과는 방공의 포화와 오작동입니다. 크라스노다르의 사건은 러시아 방공 체계가 얼마나 지치고 과부하에 걸려 있는지 보여줍니다. 운용 인력은 피로하고 체계는 낡았으며 소프트웨어는 결함투성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값싼 드론을 대량 투입해 레이더를 포화시키고 그들을 실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오메처럼 미사일이 표적을 잡지 못해 발전소가 맞거나 크라스노다르처럼 미사일이 표적을 빗나가 민가를 때립니다.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이기고 러시아의 보호서사는 무너집니다. 네 번째 효과는 대칭적 에너지 공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는 억지력을 만들었습니다. 키이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도시를 얼려버리면 우리는 당신들의 수도를 불태우겠다.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언어는 오직 힘과 파괴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잔혹하지만 지금 이 전쟁을 만든 쪽이 먼저 배운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유리집에 앉아 있고 우크라이나는 손에 큰 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연쇄는 하나의 전략적 진실로 수렴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 딜레마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체크메이트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방공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S-300, S-400, 판치리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들은 현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의 ATACMS와 F-16 위협에 맞서 집중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모스크바로 다가오면서 크렘린은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전선에서 방공 체계를 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예이스크 같은 핵심 거점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자살입니다. 돈바스와 자포리자 전선의 러시아군은 방공 우산 없이 우크라이나 포병과 항공력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전선 균형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전선의 체계를 유지한 채 모스크바와 러시아 도시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타격받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자살입니다. 자기 수도를 지키지 못하고 국민을 추위와 암흑에 방치하는 지도자의 권위는 어떤 독재 체제에서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공포로 다스리는 체제일수록 그 공포가 박이 아니라 안에서 터질 때 더 빨리 무너집니다. 부디스크의 파괴 공작은 통제가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러시아 경제의 이 상황은 제재보다 더 무거운 타격입니다. 미추린스카야 같은 발전소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가스터빈, 제어 시스템, 고전압 변압기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지멘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서방 기업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품은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시설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산 저품질 부품으로 맷질해 시스템을 억지로 굴리려 하겠지만 그것은 더 큰 붕괴로 가는 길을 깔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시스템을 잃는 익숙한 선택입니다. 현재의 금융 환경은 크렘린의 숨통을 날마다 조이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은 러시아 연방 예산의 항목이 아니라 구조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로이터의 2026년 1월 최신 보도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세수는 여전히 연방 예산 수입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전쟁 기계를 먹여 살리는 주요 동맥입니다. 하지만 그 동맥은 이제 양쪽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2025년에 국제 유가가 예상 밖으로 급락하면서
러시아는 설령 물리적으로 석유를 팔더라도 수익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 더해지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러시아의 재정 계획은 마비됩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 허덕이는 수입 흐름으로 막대한 운영 손실과 늘어나는 방위 지출이 겹쳐집니다. 오텐의 발전소나 예이스크의 변전소 파괴는 단순한 수리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지역 생산의 중단이고 국가의 세수 기반 붕괴입니다. 후방이 전장으로 변하면 러시아는 전선의 전쟁 소비와 국내 수익 창출 그리고 정상화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반드시 완전 폐쇄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달성 가능한 목표는 영구적 불안입니다. 러시아로 하여금 더 넓은 영토를 방어하고 더 많은 인프라를 보호하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전쟁의 속도는 모스크바의 통제를 벗어나 강제 개입의 순환으로 들어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겨울을 무기로 쓰려 했습니다. 그는 추위를 채찍처럼 휘둘러 우크라이나를 꺾으려 했지만 바람은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 채찍은 러시아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있습니다. 남의 도시를 얼리려 했던 무모함이 결국 자기 집의 라디에이터를 얼려버리는 우스꽝스러운 결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교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예이스크에서 어둠에 잠긴 8만 명, 멜리토폴 상공의 전기 아크는 전쟁의 새롭고 냉혹한 얼굴을 예고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병사만이 아니라 어둠으로도 러시아와 싸우고 있으며 크렘린의 선택지는 바닥나고 있습니다. 전선을 지키기 위해 불을 포기할 것인가? 불을 지키기 위해 전선을 포기할 것인가? 지금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번 겨울은 러시아에게 매우 길고 매우 춥고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텔레비전 화면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제 러시아의 집 안에 있습니다. 켜지지 않는 가로등 속에, 얼어붙은 난방기 속에, 그리고 스스로 만든 전쟁의 대가를 세는 시민들의 한숨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 대 어둠 전략이며 러시아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프로그램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